네, 들으신 것처럼 청송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농약 소주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이 마을 주민이 농약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 남성에 대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농약 소주 사건과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사건을 포함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오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으셨겠지만 농약 소주 사건과 관련해서 거짓말 탐지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70대 주민이 농약을 마시고 숨졌습니다. 일단 시신을 부검할 예정인데 이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것이 그 자살인가 타살인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타살보다는 뭐 자살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약물 중독사로 그 추정이 되고 또 같은 성분을 갖고 있는 드링크 병이 이 장소 3m 거리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면 타살보다는 뭐 자살의 가능성이 일단 있지 않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제 무엇 때문에 만약 자살이라고 하는 결정을 했는가? 그 아무래도 지금 그 거짓말 탐지기 그 조사 대상자 10명 중에는 그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이유 자체가 가족이 마을 회관에 그 당일날 있었다라고 하는 그 같은 점과 그리고 마을 회관 열쇠를 이분이 갖고 있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10명의 그 대상자 중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중점 사항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가리려고 하는 그 같은 대상자였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분께서 상당 부분 불안해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제 무엇 때문에 상당히 불안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그 뭐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지금 그 사망하신 이장님과 또 회복 중에 있는 전전 이장과의 이제 이분 간의 관계가 사회적 관계가 어땠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은 혹시 이번 그 사항 자체가 청송 이번 사안에 중요한 뭐 열쇠 내지 단서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일단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뭐 조금 더 그 다른 조사들이 병행되어야 그 여부를 알 수 있으라 보입니다. 이게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조사 결과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 수사가 난항을 겪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독극물을 사용한 그 사건이 상당 부분 뭐 미제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 다수이고요. 그 이유 자체가 이것이 그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뭐 강력 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몸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와중에서 저항도 하고 그렇다 본다면 옷에 관한 미세 증거라든가 또 생물학적 증거가 손톱이나 이런 데 남기기도 하고 말이죠. 또 그것을 옆에서 들었다, 비명소리를 들었다, 목격을 했다. 이와 같은 목격자도 있지만 이 독극물 사건은 구조적으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독극물을 혼입을 하고 또 실제로 접근하는 과정도 은밀한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상황 자체가 CCTV라고 하는 직접 증거의 영상으로 현출되지 않는 한 범인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요약하면 직접 증거가 구조적으로 없는 탓에 수사가 상당 부분 지연되고 지금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독극물 사건도 미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앞으로 경찰의 수사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충격적이었는데 생활고 때문에 10명의 자녀 중에서 7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 사연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학적 기록이 없는 남매를 발견하고도 이 소재 파악에만 며칠씩 허비했다는 좀 지적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뭐 먼저 요약을 하면은 주말이 껴서 그 공문 전달 과정이 뭐 지연이 되었다. 그래서 며칠을 그대로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공무원들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그 구체적으로 그 살펴보면 이 그 학적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전수조사하는 과정에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교육비에 대한 보조를 해야 되는데 이 대상자 학생 2명이 몇 학년 몇 반이라고 하는 그 학적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우연이지만 이 아이들과 동일한 주소를 갖고 있는 학생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형제였지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찾아서 이 아이가 어딨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는 사촌이다. 그래서 다른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를 이제 방문을 했더니 그와 같은 아이는 없다.
라고 해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공문을 통해서 지자체와 경찰에게 이 아이를 찾아달라라고 시간을 보내는데 3일이 걸렸는데 이 공문 발송하는데 주말이 껴있다 보니까 제대로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상태에서 지연이 됐던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이것이 사실 이번 학교와 뭐 지자체, 뭐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반적인 어떤 공무원들의 행태 자체가 서면주의, 책임 할거주의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특별하게 딱 공문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네.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움직이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수동적인 공무원의 행태가 그대로 노정이 되었기 때문에 3일 이상 소요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합동조사반이 이 가정을 방문한 것은 5일이 지나서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문서주의 때문에 서면주의 때문에 네. 실제로 원활하게 신속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뭐 비판을 우리가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예, 사실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국은 이제 이 일이 그 나의 일이다, 혹시 우리 친척의 일이다라고 하는 공무원들의 그 직무 몰입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공무원 전반적인 그 문화의 혁신 같은 게 사실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뭐 항상 정부가 새롭게 들였을 때는 공무원 개혁, 혁신을 내세우다가 뭐 중간 정도 흐르게 되면은 상당히 이완되는 모습이 그 있는데 말이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개선이 돼야 우리 그 서민 생활 또는 보편인의 행정 서비스를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무원에 대한 마인드의 그 개선, 뭐 이것이 그 선행 조건이고 네. 실수를 하는 것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상을 주는 이와 같은 공무원 문화의 그 전환 자체가 이와 같이 수동적인 공무원들을 줄여나가고 뭔가 조절과 통제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주목해보고 싶은 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진짜 처벌이 아니라 지금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그 입장 자체는 물론 이제 학교를 안 보내는 것을 우리가 그 교육적 방임이라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방임, 그 아동복지법 등에 의하면은 방임이라고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것에 고의성이 그 있어야 된다. 일부러 안 보이고 그런데 지금 이 가정 자체를 보면 채무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쫓기다 보니까 방임은 방임이지만 고의성은 없었고 이 아이들의 여러 가지 그 생활 상태를 점검을 해봤더니 의류가 상당히 깨끗할 뿐만이 아니고 학업적인 면도 다른 또래 아이와 상당 부분 비슷하다. 그리고 아이끼리 서로 그 아끼고 이와 같은 모습이 보인다. 네. 그러다 본다면 지금 적어도 이 가정에서는 무엇인가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간에 참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다면 처벌이 능사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그 열악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융통성 있는 법적 판단인 것 같고요. 네. 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여러 그 시민들과 그 독지가들도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느냐 이와 같은 이제 문의와 나름대로 그 지원이 지금 본문을 이루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학교 참 잘 다니게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사건도 보면 이번 사건은 좀 충격적입니다. 안산의 음악학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게 방화였고 용의자가 10대 남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네, 뭐 16세의 뭐 청소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과거 뭐 정신과 진료 등에 의하면은 이른바 그 ADHD라고 하는 이제 네. 그 집중을 못하는 과잉성 행동 장애의 모습도 있고 또 불을 보면 정말 내가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충동 조절이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요약해서 그 표현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 방화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 페로매니악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정신병의 일종인 거죠? 그렇죠. 하나 뭐 정신병이라보다 또 본인의 어떤 마음 자체가 불을 통해서 뭔가 희열을 찾고 안정감을 찾고 네. 이와 같은 이상 성격의 한 그 모습인 것이죠. 예.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뭐 정신병으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외국의 그 사례 같은 얘기인데요. 방화광의 모습 때문에 직업 자체도 소방관이 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소방관이 되고 났더니 네. 시골에 그 배치를 받아갖고 거기에 화재 사건이 없죠. 그렇죠. 그럼 자기는 불이 좋아서 이제 소방관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을 자기가 놓습니다. 불을 놓고 전화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불을 끌어가는 네. 이것이 아주 극단적인 그 방화광의 이제 한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그 10대 중반부터 이렇게 발병이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혹시 지금까지 알려진 이 학생의 모습 자체도 이와 같은 방화광적인 모습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그 정밀한 성격 검사와 뭐 정신 진단도 뭐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특히 이 용의자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했는데 ADHD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뭐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뭐 주의 집중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앵커님들도 뭐 조커가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이게 좀 산만하고 어떻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아주 뭐 에너제틱하다라고 하지만은 잘 살펴보면 10분 이상 집중을 못하고 행동을 예를 들면 뭐 이 행동을 했다가 뭐 저 행동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화가 나면 그대로 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막 소리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지나치게 뭐 산만한 형태의 그 아이들을 우리가 그 ADHD 징후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데요. 뭐 이것이 이제 뭐 충동 조절 장애로 나가기도 하고 또 이것이 그 뭐 반사회성 인격 장애로까지 함께 발병을 하는 이와 같은 경향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 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약물 치료도 상당 부분 필요할 거고요. 네. 또 그 인지 행동 그 치료라고 해서 조금씩 집중할 수 있는 그 거리들을 늘려나가는 이것을 통해서 본인의 행동을 뭐 치유하는 뭐 이것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 음악학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정신병으로 보기엔 조금 힘들고 네. 이상 성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됩니까? 결국 이제 이것을 이제 뭐 심신미약으로 이제 판단하느냐 이것은 이제 그 재판관의 재량 사항의 하나인데요. 설령 그 정신과 전문의가 지금 같은 뭐 일정한 소견을 제출해도 네. 이것에 반드시 법관이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평상시의 언동이라든가 지금까지 학업 성적이라든가 주변의 평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변별 능력이 없거나 취약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또는 책임을 아예 안 물을 수도 있지만 그 지금까지의 그 상황으로 봐서는 학원도 다니고 자기가 음악을 좋아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변별 능력은 있는 것으로 봐서 과연 이제 그 심신미약으로 판단하겠느냐 이것은 조금 더 그 판사의 그 입장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계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이 보행자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전국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게 서울의 특징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비율을 보면 이제 보행자 사고 중에서 사망한 경우에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서울에 이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죠. 이것은 아무래도 그 서울 자체가 도로 자체가 상당히 그 과밀화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고 교통 체증도 많이 일어나고 시민도 상당히 그 많이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통 질서를 지키기보다는 그냥 무단 횡단을 하는 이와 같은 것.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기보다는 바쁜 생활하는 이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측면에서 서울 도시의 그 생활과 또 서울의 그 도시의 이를테면 환경적 구조의 특성 뭐 이것이 높은 이유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는가 보입니다. 예, 서울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또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횡단보도 인근에 그 주차해 놓는 차량들이 참 많거든요. 이게 분명히 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어떻게 보면 뭐 얌체 주차 행위죠. 본인의 그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그 옆에다 대놓고 볼일 보고 바로 뭐 그렇죠. 주차장 건너가고.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운전을 하는 측면에서는 이 시야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의무 기울인데도 한계가 있고 네. 더군다나 보행을 하는 그 보행자 입장에서는 안전권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같이 이제 시야가 가리다 되다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이제 기초 질서를 우리가 확보하는 걸 통해서 뭐 사망 사고와 기타 다른 강력 범죄도 예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을 제가 생각할 개인적인 생각에는 꼭 도로 경찰이라든가 교통 경찰이라든가 지자체에 의지하기보다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이른바 그 무형의 압력으로서 무엇인가 제지도 하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관할에 있는 그 지파출소 그 일반 경찰관들도 이것에 대한 어쨌든 교통 지도 뭐 이런 걸 통해서 기초 질서를 통해서 뭐 사망 사고라든가 관련된 강력 범죄도 예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이중 보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